오늘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틀 연속 30명대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수도권 비율이 여전히 높고요. 해외 유입이 또 들어와서 현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우선 그 방역망 안에 통계로 잡히는 그 전파 양상을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치웨이 집단 감염, 하지만 거기서 2차, 3차 뭐 예.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왜 이렇게 조금 계속 퍼지는데 못 잡을까 생각하면은 확진자를 인지하는 시점이 조금 늦었고 인지한 시점엔 이미 또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리치웨이 최초 감염자를 처음 증상자를 확인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늦는 면이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역망 밖에 있는 연결고리 예. 이것이 좀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좀 잘 모르겠고 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깜깜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조금 걱정이 되겠고 예. 지금 수도권에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31번 환자를 통해서 대구, 경북, 신천지라든가 청도, 대남병원 같이 모르는 집단 감염이 진행되지는 않는지 예. 각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사례들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천 쿠팡 물류센터보다 직원 수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시흥 21번 환자분이 이제 8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근무하신 날짜도 8일과 9일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 아내분이 이제 먼저 확진이 되셨는데 아내분은 이제 9일부터 증상이 생기셔서 아내로부터 감염되셨는지 아니면은 이 남자분이 먼저 감염되셨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일단 8일부터 충분히 이 물류센터 내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겠고 벌써 한 8, 9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 물류센터 냉장이 되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또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걸 돌려 신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식당 같은데 탈의실 이런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조치가 좀 미흡했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돼. 좀 지금 작업하실 때도 마스크를 다 썼다고 하시고요. 예. 또 이제 근무하시는 공간이 어느 정도 밀폐됐느냐, 또 혹시 뭐 같이 나눠 쓴 물건 같은 게 있는지, 식당 같은데 밀집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 충분히 그 쿠팡 물류센터를 통해서 2차적인 방역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좀 늦게 발견됐지만 추가적인 확산세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의미에서 일단 우리가 몰랐던 장소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어찌됐든 학습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요.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일말의 좀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치웨이발 감염으로 인해서 성남 시내 시내버스 노선 3개가 멈춰섰습니다. 여기도 이미 좀 보도가 된 상황인데 근데 버스 기사 확진 판정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 네. 버스를 자주 애용하셨던 승객분들은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대중교통수단은 항상 걱정입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조기에 빠르게 확진을 해서 전체를 멈춰놓고 제대로 방역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번 경우는 다소 안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조치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성남의 3개 노선이에요. 남한산성을 가는 6번 버스, 은중동을 운행하는 350번 버스, 태평역에 가는 357번 버스 3개인데 대명 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의 이제 기사분이 처음에 확진된 게 네. 리치웨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리치웨이에 접촉이 있었던 방문 판매원이 네. 교회 예배를 참석했고 이 버스 기사분이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 한 분이 감염이 돼서 기사는 2분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나머지 기사분들은 지금 아예 노선을 다 중단시키고 전수검사를 했는데 예. 전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노선은 재개됐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단은 뭐 수많은 버스들이 여러 대가 있지만 버스 자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하루 이상 소독한 후에 기사분들이 완전히 음성이다. 그럼 재개해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워낙 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역마다 다 쓰는데 서울 전체를 9개 노선이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타고 내렸는지에 대한 동선 파악도 그렇고 저는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금 정원의 150%가 탈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들여봐야 되는데 이렇게 N차 감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버스 회사 사례 역시 리치웨이발 감염인데 맞습니다. 지금 리치웨이발 감염이 실내 스포츠 시설까지 번져서 지금 10곳 넘게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동시설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확진자가 이제 잇따르면서 새로운 진앙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땀 묻은 바벨을 좀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데 운동기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충분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비말이 묻은 것을 손을 통해서 또 그 손을 통해 눈, 코, 입을 만진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물론 탁구장처럼 이제 실내에서 밀폐된 곳에서 또 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또 이제 격한 운동을 하면서 밀접돼서 운동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이 크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는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 같이 만지는 바벨 같은 것들을 꼼꼼히 닦지 않는다면은 만지는 걸 다른 사람이 또 만지고 해서 얼마든지 손을 통한 접촉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밀폐된 어떤 실내 운동 환경, 특히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에는 소음 차단을 또 더 밀폐해 놓을 가능성도 많고 네. 또 날씨가 더우니까 냉방을 위해서도 더 밀폐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여름철에 실내 운동 환경에 대한 관리, 사업장 관리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관리가 잘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당분간 이용을 좀 자제하시거나 또 좀 뭐 다른 운동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시설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땀 묻은 바벨이네 어쨌든 이게 접촉을 통해서 옮을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우려를 해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 사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요. 7살, 10살 아이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로가 좀 지금 오리무중이라 좀 걱정입니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 일가족 4명 중에 아이들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신 적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이 대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일단 먼저 6월 8일 날 예. 격리 해제되는데 그때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이 증상이 생긴 게 13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잠복기는 1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감염되고 증상 발현일이 뭐 한 4, 5일 정도 이후라고 본다면 예. 아마 8일이나 8일 이후에 이제 감염됐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동선을 보게 되면 6월 11일과 12일에 이제 병의원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는데 뭐 증상이 있어서 방문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 아버지도 이제 같이 그 아들보다 조금 먼저 증상이 좀 발현되지 않나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1번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파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8일 이후의 동선을 좀 한번 확인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선도 한번 그 8일 전후로 해가지고 좀 접촉자 관련 없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혹시 학교에서 이제 감염을 통해서 걸린 건 아닌가 그것이 가장 걱정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니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학교 내 감염이나 학교 내로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젯밤에 법원 등기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감염 경로가 지금 네.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주말에 예식장을 방문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은 일단 일시 폐쇄가 됐어요. 이 등기소는 등기소 업무를 아예 중단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서울 중부 등기소인데 이 중부 법원의 등기국에서 이 등기소가 폐쇄돼 있는 동안 업무를 대신합니다. 그 대신 이제 완전히 이제 장소와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될 텐데 언제 확진됐느냐예요.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어제 일요일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 결혼식에 참석을 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거기에 모였던 하객들이 위험할 수 있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검사는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일 텐데 문제는 그 이전에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문제는 지난주에 근무할 때 혹시라도 이 등기소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오가면서 이 여러 가지 서류들을 떼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혹시 접촉이 발생했거나 혹은 동료들은 안전한가. 오늘 이제 이 등기소가 문을 닫고 있는 만큼 주변에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동료분들도 다른 직원분들도 검사를 받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확진되고 나면은 이미 어딘가를 다녀왔거나 예. 사적인 모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거나 직장 관계로 많은 뭐 사람들을 또 접촉했거나 또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문제가 나중에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적어도 아까 잠복기 말씀하셨지만 2, 3일에 이 텀이 발생하거든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정은경 본부장이 몇 가지를 했는데 3밀 금지, 예.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하나는 세대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세대기를 평균 3일로 보죠. 한 1차 감염이 있은 이후에 2차 감염까지 3일 정도가 평균이라고 치면 그 사이에 막으면 N차 감염은 끝나는 건데 고리를 끊는 건데 사흘보다 늦게 확진된 이후에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2차, 3차, 4차, 5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쿠팡물류센터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요. 예. 리치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65명, 어제 11명이 증가했고 오늘 1명이 또 늘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 등기소의 경우도 이게 확진된 시점 잘 따라 올라가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확진자를 발견하고 쫓아가기에는 이 전파력도 굉장히 빨라요. 빠른 네. 그런 상황이고 규모 자체도 놓고 본다면 적은 규모의 지금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이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거듭 짚습니다만 어떤 그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경북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리두기를 우리가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동선을 파악해서 격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역 조치지만 전 국민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난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한 2, 3주만 버티면 그분들의 감염력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가장 우려스러운 건 저희가 그동안의 방역 조치를 이태원 클럽발 이후로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좀 가장 두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이게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좀 확실치 않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한 2주 동안 150%씩 꾸준히 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방역 예.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1.5씩 그 2주씩 해가지고 8주면 5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계산해야 될 거는 우리가 깜깜이 환자, 우리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분들에 의한 그분들에 의한 또 증가폭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4주 후, 8주 후면은 더 폭발적인 증가가 꾸준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떤 신천지 대구교회의 폭발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은 31번 환자를 2월 18일 날 발견한 이후로 열흘 만에 900명이 증가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물론 방역 조치를 안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르게 축적되어 있던 감염자들이 열흘 만에 900명으로 이제 폭증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찾는 어떤 감염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방역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증가세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얼만큼 방역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의 대유행 위험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또 이 수도권이라는 큰 집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에 대한 걱정도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참 이제야 어떤 현실적인 한계들 이런 것 좀 듣고 왔는데 일단 문제가 또 터지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뭐 어느 장소들을 막론하고 항상 있는데. 이 노인 요양 보호 시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동자의
어떤 급여 문제까지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은데 김 교수께서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좀 자영업 형태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비용의 한계가 있고 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독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점이 네네네. 많으신데요. 일단은 소독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 안내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독약을 써야 되고 예. 또 소독약을 쓸 때 이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수, 장갑,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꼼꼼히 잘 닦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예. 또 취급할 때 좀 안전사항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기관에서 감염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요. 비단 코로나19 말고도 계속 어떤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 어디가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의료 치료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런 기관에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신 분 자체로도 어떤 폐렴도 잘 생기고 요로 감염도 잘 생기시는데 예. 그러면 열 나고 못 먹고 이러시면은 이게 무슨 병일지 좀 애매하고 그렇죠. 네. 네, 또 병원을 이송하기에도 또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해 진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한 음압 격리, 응급실이나 병상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일단 관리하시기도 어렵고 이분들이 아프실 때 병원 보내시기도 참 힘들고 병원에서 받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체 검사를 어떻게 좀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 저분들을 모시고 선별진료소로 가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또 누가 나와서 또 검사해 주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인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환자를 모시고서 검사를 하면 되지만 예. 이제 요양원이나 다른 요양시설은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문 검체 검사 같은 것들이 보건소하고 좀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지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정기적인 어떤 집합 검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입소자분들 중에서 이런 감염이 생기지 않는지 또 조금 의심되는 분들은 좀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연계 정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스크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뭐 마스크 공급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도 네네. 하셨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 쓰기 어려운데 어르신들도 사실 쓰기 어렵잖아요. 또 날씨 때문에 어려우시죠. 또 이제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 공급도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KF 마스크, 우리 보건 마스크를 누가 써야 하냐면 고위험군,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리고 또 돌보는 가족들, 혹은 돌보는 뭐 의료 종사자들, 환자는 필히 이제 KF를 쓰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여름이 되고 학교도 이제 아이들 등교하고 하니까 예. 비말 차단형 마스크가 나왔지만 고위험군이나 환자분들은 일단은 KF 마스크 보급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그래도 좀 이제 비말 차단형을 쓰셔도 되는 분들에게도 마스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마스크 정책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공적 마스크는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1인 3매만 구매하던 것도 주간 이제 없어진다고 하고 공급은 네. 좀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비말 차단형 마스크도 좀 건강하신 편인 어르신들에겐 필요해요. 예. 50대 이상, 여기 저도 해당이 되는데 예. 59%더라고요, 확진자들의. 그 상당히 뭐 50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KF 마스크의 기본적인 공급과 더해서 조금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는 비말 차단형 마스크가 빨리 공급돼야 될 텐데 20일부터 이제 오프라인에서 팔 예정이니까 예. 아직도 한 닷새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스크 얘기까지 해봤는데 참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 K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칭송할 부분도 많고 당연히 세계가 주목할 정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좀 이렇게 세부화돼서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은 좀 꼼꼼하지 못하고 촘촘하지 못하고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노인 관련 시설들 요양 시설들은 어떻게 좀 방역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QR 코드 얘기를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학원의 QR 코드 도입을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을 두고 좀 네.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당국 간에 특히 교육부와 방역 당국 예. 간에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당국이 애초에 발표했던 것은 자, 의무는 아니고 자율 도입을 하는데 예.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습니다. 도입하도록 한다.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에 QR코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자율 도입을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큰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있으면은 이제 즉시 예. 이 전자적으로 이 명단을 뽑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거기는 정해진 인원이 이미 등록하고 선납금을 내고 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 등록을 하고 수강된 기간 내에 해당 클래스를 출입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뭐 출결 여부는 이제 학원이 체크를 하겠지만 네. 그 외에 정해진 인원이 오간단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네, 장소를. 이 QR코드가 필요한가 하는 대목인데 이 방역 당국은 모두 다 의무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상황이 네. 심각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QR코드의 도입을 전 분야에 있어서 좀 서두르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육부는 자율 도입이고 인센티브 제도 네. 이야기를 했었고 방역 당국은 학원도 그냥 다 고위험 시설로 이 QR코드 무조건 도입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육부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의무 도입이 맞습니다. 네. 학원도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이제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못 거친 채 이 발표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K방역 잘 되고 있고 또 이왕이면은 약한 조치보다 강한 조치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면 교육부의 입장은 철회하고 새로운 이 지침을 도입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수로 보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누수가 이 부처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나중에 사각지대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꼼꼼한 소통을 요한다. 이런 당부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학원 같은 경우 QR코드 도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도입이 됐는데 네. 의무 도입 학원에서 빠질 수 있는 학원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짚어보고 네네. 싶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방명 로고 수기로 작성해도 충분한 학원,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예외 시설 같은 경우는 세부 지침이 나오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리라고 보지만 먼저 일단은 모든 학원은 아니고 영세하고 힘든 학원들이 있으니까 예, 예. 이름은 학원인데 이 정도면 뭐 보습을 위한 공부방 예. 정도예요. 동네에서. 특히 이제 복지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준 건 좋은데 예. 그럼 예를 들면 소규모면 몇 명, 뭐 10명 이하, 10명 미만인지 15명, 20명인지 이런 대목하고 그리고 좀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이게 정보 격차도 이제 고려한 거예요. 예. 그럼 과거에는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혹은 뭐 저 농촌의 오지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이든 계층이든 대상을 명확하게 구획 지어주는 게 좀 깔끔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충분히 전달돼요. 아 그래야지. 그럴 필요가 있지. 근데 그럼 어디? 적용되는 곳, 안 되는 곳 구분은 어디? 이 기준점은 이제 지금 만들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예. 이게 다 갖춰진 다음에 발표를 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주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도 좀 이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 QR코드 의무화 얘기 저희 해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셨던 아마 단어일 것 같습니다. 가짜 양성이라는 표현인데요. 요 얘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방문 후에 확진 판정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원묵고 학생도 가짜 양성 판정이었고 광주 충남의 의심 환자 3명도 가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짜 양성에 대한 개념 정리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당연히 현장에서 혼선을 많이 빚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이게 이런 일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지도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누적된 검사 110만 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한 3건, 4건 정도 예.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가짜 양성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 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판정하는 걸 가짜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반대로 또 가짜 음성이 있겠죠. 가짜 음성. 병이 있는데 음성으로 판정하는. 예.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이제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양성, 음성을 이렇게 딱 칼같이 딱 나누는 기준선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CT 값 그러면은 예.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양성, 음성을 할 것인가. 예.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CT 값은 잘 아시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 한 조각을 계속 뭐 30번씩 이렇게 뻥튀기를 불려가지고
찾는 거랑 또 100조각을 이제 뭐 뻥튀기해서 찾는 거랑은 이제 CT값 차이가 나는데 예. 한 조각이 나오는 건 이건 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오염이나 음성으로 보자.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기준은 이쪽으로 하면은 위양성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하면 위음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양성인데 CT 값을 더 이렇게 민감하게 잡아가지고 더 음성처럼 판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이나 위음성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이 지금 코로나19 관리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차라리 위양성이 그 위음성,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를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이제 CT 값을 얼만큼 민감하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걸 좀 보완하려면 이제 지금 왜 위 가짜 양성이 나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은 검사에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그 환경 어떤 관리, 검사 관리 오염도에 문제가 그 있는지. 얘기 중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환경 개선을 하고 조금 예. 더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또 검사 건수가 너무 많으면은 인원을 늘리거나 시설을 늘려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좀 그런 보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CT 값이 좀 애매하게 나온 경우에는 그 애매한 값을 하나 둬서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중간에 하나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라 이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 아마 합리적이고 보다 이제 정확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예. 110만 건을 하면서 이 정도 그 위양성이 나오거나 위음성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뭐 정확도가 높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정경 질병관리본부장 저희 중계를 보고 네네. 그다음에 진단검사학회 이 회장이 나오셨는데 예. 그 이후에 밝힌 내용이 지금 바로 김 교수님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객담 검체는 음성이다.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건 음성인데 예. 이 시험한 시료로서의 검체는 양성이다. 예. 그리고 뭐 상기도는 음성, 하기도는 양성.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진단 키트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게 뭐 민간 검사 기관의 문제도 아니고 검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예. 여기 이제 무게를 제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이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정도의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예. 앞으로도 좀 명확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예. 이건 우리가 크게 볼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네. 승격되는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쉽게 그러니까 설명해 이게 주시죠.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차관급으로 승격해서 더 이제 방역의 최전선에서 더 넓은 범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함께 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데 그건 또 분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남긴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늘 보고 있는 게 뭐 이 정의용 본부장도 그렇지만 많은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국내외의 논문들을 새로 읽어보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연구 기능을 빼버리면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점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대응 방침을 만들어 나가면서 예. 누군지 모르는 적과 싸우면서 이제 점점점 적을 알아가고 있는데 연구 기능은 배제해버린다. 예. 그러면은 그럼 남는 게 뭐죠? 그냥 검사하고 진단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연구 기능이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일각의 의구심은 인력과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도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당정청이 이걸 바로잡은 것이 예. 또 많은 의료 전문가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복. 이 질병관리청에 예.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따라가는 걸로 정리는 돼서 대체로 잘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꼭 의심해서 볼 게 아니라 예. 보건복지부의 이 연구 기능이 있으면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대목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A형과 B형이 있는 거지 정답, 오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 또 의료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이 좀 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 즉 개인적인 주장은 청도 좀 약하다. 방역부로 승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관 뭐냐. 장관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적지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뭐 계속 몇 년 주기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코로나19도 변이가 만들어졌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방역 또한 국방부 못지않게 일상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부처가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병관리청의 이제 발족은 일단 환영할 일이고요. 네. 저는 일을 해나가면서 더 오히려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연구 기능은 이제 다행히 갔지만 인력과 예산이 더 다양하게 보강되어야 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예. 백신 만드는 문제 있잖아요. 치료제와 예.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업체들이 많은데 바이오 업체들과의 협업 과정 같은 것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민관학 협력 체계 같은 것도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멀리 본다면 당연히 질병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일각에서는 네. 정은경 본부장이 방능으로 눌렀다 이런 보도도 있는 모양인데 사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오늘 두 분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